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당선인이 국민과 세계인에게 배신감을 줬고 국회의원은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교육과 교류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독 인터뷰 내용 전합니다. 지역별로 코로나19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확진자는 23명 늘었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부천 소방관의 간호사 아내와 동료 소방관도 감염됐습니다. 인천시에서는 110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수령하는 오류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일주기 추도식에 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노무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여수의 한 섬에서 7살 아이가 리조트 셔틀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지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자, 그 사이 헤아리기도 힘든 회계 의혹들이 불거졌고 검찰 수사도 시작되면서 이 조국 사태 때처럼 윤미향 사태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꼭 일주일 뒤면 윤미향 당선인도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죠. 이 할머니는 여전히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2차 기자회견까지 하는데 그에 앞서 저희 TV조선이 이 할머니를 40분가량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할머니가 지난 30년의 기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고 위안부 문제 해결 방식에도 자신만의 분명한 논리를 갖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윤 당선인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뿐만 아니라 국민과 세계인까지 모두 배신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황선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 당선인에게 느꼈던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수요 집회 당시 모금을 하는 과정도 그 데모 때 애들과 와서 차분데 더운데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거 하는데 돼지 털어가지고 가져와요. 그런데 그 돈을 받는 걸 굉장히 또 안타까웠고요. 사용하는 과정도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복달 할머니 이름으로 나비기금이 돌아요. 그럼 김복달 할머니 앞으로 도는다고 하면 그 할머니 돈이에요. 다 모두 기부를 가지고는 천국에 있는 할머니들로 놀아서 조금씩이라도 놀아가지고 드리러 가는 그거잖아요. 일부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지원금도 속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집안이 그게 아니에요. 많이 모금해가지고도 조금 그저 주는 거예요. 그래 당했잖아요. 당하고 가했는데. 이 할머니는 자신이 단체의 대표 직함을 맡지는 않았지만 못지않게 열심히 활동했는데 윤 당선인은 할머니에게 대표성이 없다고 되받아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언제 대표였어요? 그래요. 이 할머니는 윤 당선인이 정치인이 된 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국민과 세계인 모두를 배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들만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도 또 세계 사람들한테도 이런 흉악한 배신감을 줬잖아요. 윤 당선인은 지난 19일 할머니를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연은 회계 실수는 있었지만 부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줄곧 어린 학생들을 걱정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집회에서 일방적인 구호만 외쳐서는 이 위안부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어렵고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한일 양국의 학생들을 교류시키면서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해야 장기적으로 양국의 아픈 역사가 제자리를 찾을 거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백연상 기자입니다.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정의기억연대의 수요 집회 불참 의사를 밝힌 이용수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는 한국과 일본의 올바른 역사 교육에 근본적 해결책이 있다고 봤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이웃 나라예요. 그러면 이 학생들로 교류를 해가지고 역사를 서로 배워가면서 올바른 역사를 알아야 가정했어요. 역사 교육 없는 시위 중심의 방식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를 알아서 서로 친분이 두텁기가 하려면 시간도 걸리겠고 하지만 서로 안내를 해야 돼요. 무조건적 반일보다는 양국 교류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일본인들이 제대로 이해해야만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죄 배상을 처분하는 거를 이래서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구나 할 때까지 그렇게 역사 공부를 해가지고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교육을 위한 시설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교육관을 지어가지고 교육시켜가면서 양국 간에 하회를 해가지고서 교류를 해가면서 하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또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이용수 할머니는 오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그런데 정의기억연대가 수천만 원대 기부금을 공시해서 누락한 정황이 또 드러나서 논란입니다. 이번엔 수익금의 30%가 넘는 돈을 정의연에 보내온 한 업체의 기부금 중 상당 부분이 공시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초등학생들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낸 기부금도 누락이 됐었는데 이런 의혹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규명돼야 할 겁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소녀상,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굿즈 업체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3,300만 원 상당을 정의연에 기부했습니다.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구매하시면 그 순이익금의 30에서 한 40%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625만 원을 기부한 2018년 정의연의 국세청 결산 공시를 보면 이 단체의 이름이 없습니다. 기부 사실이 누락된 겁니다. 2019년 1,854만 원 기부한 것 단 한 차례만 제대로 공시됐습니다. 한 중소 화장품 업체도 2017년 약 5,800만 원을 기부했는데 정의연은 이 내역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의연이 기부금 공시를 누락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충북 청주의 초등학교가 전달한 50만 원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안 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가 2016년 일본 지진 피해자를 위해 써달라며 기부한 100만 원, 30만 원은 아직까지 집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연 측은 기부금 공시를 포함해 공시 누락에 대해서 현재 전문 회계사와 모든 공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이렇게 정의연과 나눔의 집을 둘러싼 횡령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시민들의 후원 해지와 환불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체가 아니라 피해 할머니들에게 직접 기부하겠다는 기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6분이 거주하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입니다. 운영진이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온 뒤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경찰은 주말인 오늘도 이곳을 찾아 관련 자료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직원들의 내부 고발 이후 나눔의 집엔 후원금 해지나 환불 문의만 하루에 500건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후원 해지 안내문을 올렸고 내부 고발에 나섰던 직원들은 문의에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후원 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기억연대에 수익금을 후원하던 이 회사는 오는 월요일부터 피해 할머니들에게 직접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사랑의 열매에서 소개받은 창원 지역 할머니 3분의 계좌로 기부금을 직접 보내기로 했습니다. 기부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이런 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더라고요.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선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돕는 운동 전체가 위축되지는 않을지 우려합니다.
다만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엔 이견이 없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밤사이 23명 또 늘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도 4명이 더 늘어서 이제 219명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태원발 5차 감염자가 새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숨겼던 학원 강사는 이 제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고 노래방과 돌잔치를 매개로 이렇게 3차, 4차, 5차로까지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신규 환자가 13명이 더 나온 경기도는 오늘 코인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에 사실상 영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부천에서는 소방관과 간호사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소방관에서 시작된 감염은 동료들과 그 가족들까지로 번지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6살 A 소방장이 근무하던 경기도 부천소방서 신상 119 안전센터입니다.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고 건물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A 소방장이 근무하던 이곳 119 안전센터는 어제부터 폐쇄됐습니다. A 소방장의 39살 아내도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고 5살 아들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확진된 아내는 김포의 한 개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해왔습니다. A 소방장의 동료인 33살 B 소방관도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B 소방관의 예비 신부인 서울 마포소방서 소방관도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혼 예정 예비 부부 3월 달에 원래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이 좀 미뤘나 보더라고요. 확진 판정을 받은 소방관 등 4명은 모두 경기도 김포시에 살고 있는데 보건당국은 최초 감염원을 밝히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 군포시 원광대 산본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25살 남성 C씨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이 일시 폐쇄됐습니다. C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까지 강남병원 직원인 용인 73번 확진자와 함께 안양의 일본식 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써 안양 일본식 주점 확진자는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정부가 지난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시스템 오류로 중복 지급된 사례가 인천에서 110건이 발견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주는 지원금을 100만 원 이미 받았는데 중앙정부 지원금도 신청했더니 100만 원을 또 준 사례가 많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던 건지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취약계층 5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은 인천시.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일보다 2주 앞서 신청을 받은 뒤 자체 예산으로 먼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자 이 중 110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중복 수령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헷갈려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안내 문자도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카드사에서 이제 홍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심코 신청을 했는데. 18일부터는 지자체에서 받은 경우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카드사, 지자체, 행안부의 공동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지만 그 전에 중복 신청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 아마 이렇게 선지급이 됐고, 선지급이 된 사항이 이제 그 지자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정확하게 이제 수정 또는 이제 입력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천시는 중복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절반가량 환수 중이라고 했습니다. 카드사의 본인 인증 시스템도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같은 사람이 뒷자리를 잘못 입력하자 신청하지 않은 사람한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자체 검수 과정에서 본인 인증이 누락된 한 건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는 12조 원이 넘었습니다. 돈을 받은 가구도 1,921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전체 가구의 88.5%가 지원금을 받은 건데 이 엄청난 돈이 시중에 풀리면서 거리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가 위치 그리고 품목에 따라서는 지원금의 소비 효과를 보는 곳이 제법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재난지원금이 풀린 지역 상권 분위기에 맞추었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시중에 풀린 뒤 첫 주말. 재래시장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재난지원금 효과일까? 남대문 시장 상인은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희한테는 한 20-30% 정도? 재래시장에서 많이 쓰는 거죠. 이런 또 같은 재래시장에도 남대문이나 동대문보다는. 특히 재래시장 중에서도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없는 곳은 카드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카드기가 없는 집은 그런 외로점이 있죠. 매출액 상승이 크지 않습니다. 카드기 없는 데는 카드기 없다고 해서 거절을 하게 되면 서로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예 없는 데가 있어요. 재난지원금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난 곳은 동네 편의점이었습니다. 편의점은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시민들은 평소에는 대형마트에서나 사던 비교적 고가의 생필품도 편의점에서 샀습니다. 재난지원금 받아서요. 생필품도 사고요. 또 간단한 것들 이렇게 바로 집 앞에 있으니까. 돼지고기보다 비싼 소고기도 특수를 누립니다. 어차피 고기 구워 먹고 재난지원금도 받고 이래서 소고기 파티 하려고 소고기 사러 왔거든요. 한 20% 성장입니다. 근데 급여가 워낙 많아서 매출이 저희 전체적으로 20% 성장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한 4-5% 전년대비 했을까? 그동안 가지 않았던 미용실에 가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원래 커트만 하시는 고객님들도 약간 기분 전환으로 염색하고 펌도 최근 들어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심지어 성형외과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지원금까지 생긴 상황을 파고듭니다. 간단한 시술이나 그 범위 한도 내에서 지원금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신 부분은 있죠.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요.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기분 전환용 소비가 증가하는 일종의 굴절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을 매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는 큰 효과는 적을 것이다. 논란 끝에 시행한 긴급 재난지원금. 정부가 바라는 효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섬에서 7살 어린이가 골프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셔틀 승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배를 타고 10분 정도 들어온 한 섬의 선착장입니다. 어제 저녁 8시 56분쯤 이곳 선착장 인근 도로에서 61살 B씨가 몰던 셔틀 승합차가 7살 A군을 치었습니다. 차가 없잖아요. 바로 바닥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놀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쪽에서 튀어나온 거랑. 사고가 난 곳은 사람과 차량이 오가는 선착장 앞 도로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승합차는 이곳에서 손님을 내려준 뒤에 도로가에 있던 A군을 들이받았습니다. A군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승합차는 섬 안에서 운영하는 대형 골프 리조트 소속으로 선착장과 리조트를 오가며 손님을 태우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승객을 내려주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뛰어서 건너는 어린이를 이제 충격한 거죠. 친척집에 방문한 사람이에요. 경찰은 당시 사고 모습이 찍힌 CCTV를 확보해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4,200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됐지만 어제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결문을 들여다보니 형량 계산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김태훈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들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뇌물 범죄는 뇌물을 준 사람마다 개별적인 범죄인 것으로 봅니다. 네. 이 유 부시장의 경우 4명으로부터 4,200만 원을 수수한 걸로 인정이 됐죠. 총액은 4,200여만 원이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가장 큰 금액은 2,700여만 원입니다. 네. 이 때문에 법원은 각 범죄마다 양형 기준을 따로따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범죄로 뇌물액이 분산이 되니까 형량이 낮아졌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양형 기준을 보시면 이렇게 뇌물 수수액에 따라 유형이 다르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뇌물을 받은 경우라면 제3유형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뇌물이라면 제2유형이 적용되는 식입니다. 네. 이 실제 판결문엔 유전 부시장의 경우 제2유형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뇌물 액수가 2,700여만 원이니까 제2유형이 적용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양형 기준에 보면 뇌물 범죄가 여럿일 때는 계산하는 방식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우선 뇌물 액수를 모두 합산한 뒤에 앞서 보신 기준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그 뇌물액을 합산함으로써 유형이 한 단계 올라간다면 이 최저 형량 기준만 조금 감경해주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유재수 전 부시장의 경우를 대입한다면 어떻습니까? 네, 한번 대입을 해보자면 뇌물액이 합산 4,200만 원인 만큼 아까 보신 대로 1년에서 3년 미만 사이의 제2유형이 아니라 2년에서 5년형을 고르는 일부 감경된 제3유형이 적용되는 식입니다. 네. 하지만 판결문엔 이런 방식이 적용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양형 기준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조금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다른 논란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례적인 부분은 이거 하나만이 아닙니다. 이 재판부는 감경 요소를 언급하면서 이 친분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렇죠. 이 친한 사람에게 뇌물을 받은 만큼 조금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데 법조계에서는 이 논리가 상당히 이례적인 얘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 도대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뇌물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는 주장인 거죠. 네. 또 재판부가 같은 판결문에서 대가 관계를 인정하면서 돈을 받을 정도로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네. 친분이 있다고 했다가 또 뒤에서는 친분이 없다고 했다가 이런 게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13년 12월 이미 고위 공무원으로 승진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가중처벌 요소에 3급 이상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빼놓은 것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뇌물죄에 대해 갈수록 엄단하는 추세에 비춰볼 때 재판부의 부패 범죄 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검찰과 유 전 부시장 모두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항소심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 한인 여학생이 미국 명문대인 프린스턴대와 하버드대에 동시 합격해서 화제입니다. 달리기로 자신감을 키웠고 점자와 오디오북으로 공부해서 이런 결실을 얻었다고 합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국제 장애인의 날 행사. 패널로 참가한 이영은 양은 안내견 매기와 함께 달리기로 자신감을 키웠다고 당차게 소개합니다. It was through sport and my involvement with running, which I'm going to talk about later, that I was able to have the confidence to advocate for my needs and to do all my work that I'm about to go into. 뉴저지주 고등학생인 이 양은 희귀 망막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초등학생 때 이민와 점자와 오디오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미국 내 최고 권위의 쿨리지 장학생에 선정됐고 올해 미 전역에서 161명에게 주는 대통령 장학생으로 뽑혔습니다. 얼마 전엔 미국 최고 명문인 프린스턴대와 하버드대로부터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애인 인권 활동에 관심이 많은 이 양은 프린스턴에서 정치학을 배운 뒤 정치 관련한 일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어제 99명을 태운 파키스탄 여객기가 공항 인근 주택가에 추락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생존자는 2명뿐인 걸로 알려집니다. 한국인 탑승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폐허가 된 건물에서 연기가 솟구치고 새까맣게 탄 비행기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의 진나공항 인근에서 승객과 승무원 99명을 태운 파키스탄 국내선 여객기가 활주로를 1km 앞두고 추락했습니다. ऐसी नॉइज आई जैसे कोई चीज़ रगड़ती हुई ऊपर से बहुत ज़ोर से गिरी है। जहाज़ की जैसी नॉइज होती है वैसी नॉइज नहीं थी। जैसे होता है कि जहाज़ क्रैश होने के करीब हो तो वैसी नॉइज होती है। 지금까지 사망자는 탑승자 99명 중 97명.
앞줄에 앉았던 남성 2명은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बच्चे भी थे, बड़े भी थे, बुजुर्ग भी थे। उन्होंने जो है वो चीखों पुकार शुरू हो गई, लेकिन उससे पहले जब उन्होंने रनवे से दोबारा उठाया जहाज, उस वक्त ये आयतें वगैरह, अल्लाह के नाम लेना, हर चीज़ शुरू कर दी थी, कलमे वगैरह पढ़ने शुरू कर दिए। 탑승자 상당수는 이슬람 명절을 쇠러 떠난 파키스탄인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한국인 탑승자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여객기가 주택가로 떨어지면서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다쳤고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직전 교신에는 당시 긴박했던 상황과 함께 기체 결함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시신 수습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코로나19로 2번이나 연기됐던 검정고시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에서 치러졌습니다. 어린이부터 80대 노인까지 수험생들은 시험을 오래 기다린 만큼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열정으로 임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건물 앞으로 길게 줄이 늘어섰고 어린 학생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수험표를 들고 발열 체크를 받습니다. 자, 양팔 간격 정도로 간격을 좀 유지해 주세요. 올해 치러지는 첫 검정고시. 코로나 확산 여파로 2차례나 미뤄졌던 터라 시험을 기다렸던 마음은 더욱 간절합니다. 마스크 쓰고 준비하라는 것 준비해서 왔어요. 오랫동안 그 공부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욕망이. 시험장 안에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긴장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오늘 서울 시내 13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은 1교시 기준 4,900여 명. 지원자 6,088명 중 81%가 응시해 지난해보다 5%포인트 줄었습니다. 그래도 학교당 평균 370명 이상 모인 데다 최고 84살까지 고령의 응시자가 많아 감염 우려는 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두기입니다. 교실에서 최대한 전후 좌우 거리두기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시험장 배치를. 서울시교육청은 유증상자를 대비해 별도 고사실을 마련했는데 시험 도중 선별진료소로 이송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코로나19가 주식시장 판도도 바꿨습니다. 비대면 산업이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면서 카카오는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시가총액 9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4,518만 명. 우리나라 인구와 맞먹습니다. 카카오는 이 모바일 메신저를 바탕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은행과 모바일 쇼핑몰은 물론 택시 서비스와 인공지능까지 계열사만 97개에 달합니다. 연락을 평소에 못했던 사람들하고도 연락을 할 수 있게 됐고 지문이나 아니면 비밀번호만으로 쉽게 송금하고 그런 게 좀 되게 편리하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카카오 주가는 올해 들어 60% 넘게, 이번 달 들어선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커진 최근에도 3일 연속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시가총액도 크게 뛰었는데 이달 초 16조 원이던 카카오 시총액이 21조 5천억 원까지 늘면서 재계 2위 현대자동차를 따돌리고 시가총액 9위에 올랐습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아직 현실적으로 수익률 자체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IT 기업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가총액 4위인 네이버도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가 몰고 온 언택트 열풍이 주식시장의 판도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코로나19로 관광산업도 변했죠. 하늘길이 막히고 여름방학이 짧아진 탓에 올해는 국내 여행이 대세라는데 이런 추세를 읽은 유통업계에서는 너도 나도 캠핑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시민들에게 올해 여름 휴가 계획을 물었습니다. 동해바다예요. 부산의 해운대 쪽이랑 광안대교에 있는 쪽. 강원도 강릉이요. 남해. 멀리 나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을 좀 생각해 보다 보니까 뭐 바닷가 쪽이나 해안도로 이런 쪽을 조금.
코로나19의 여파로 여름 휴가를 해외 대신 국내에서 보내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마케팅 경쟁도 치열합니다.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편히 가지고 나가서 테이블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동하기 쉽게 바퀴가 달려서 캐리어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커피 전문점들도 음료 쿠폰을 모으면 캠핑 의자나 여행 가방, 파라솔 같은 캠핑 용품을 주는 이벤트를 열었는데 수일 만에 품절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주류 업계는 일제히 맥주를 사면 캠핑용 보냉 가방을 주는 행사에 나섰습니다. 맥주나 이렇게 얼음도 같이 넣을 수 있고 또 물도 안 새고 하고 이게 방수도 되고 하니까 낚시 갈 때도 괜찮고. 한 인터넷 쇼핑몰의 캠핑 관련 매출을 보면 텐트나 침낭 등 캠핑용품은 지난해보다 147% 증가했고 바베큐 그릴 등 관련 용품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국내로 발길을 돌린 휴가객들. 이들을 잡으려는 유통업계의 여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다음 처음 열린 추도식이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관심이 컸는데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노발대발 이걸 구호로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였는지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신 없이 맞는 11번째 5월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최소 규모로 치러진 추도식.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 국난극복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추도사에서 시민의 힘으로 포스트 노무현 시대가 열렸다며 남북이 얼싸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남과 북이 얼싸안고 나라다운 나라에서 이의 없습니다를 외치며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지만 굴하지 않겠다며 개혁 완수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추도식에선 고인의 생전 모습도 상영됐습니다. 춥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손을 잡읍시다. 추도식 뒤 이어진 차담회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제안한 노발대발이란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됐습니다. 노무현 재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 노발대발이라는 구호로. 오늘 추도식에 참석한 한명숙 전 총리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자신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결백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별도의 메시지 없이 조화만 전달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보수정당 대표로는 4년 만에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에 마음이 무겁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여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주호영 원내대표. 전직 대통령의 불행을 또 언급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님들의 예외 없는 불행한 역사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추모하고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도 SNS에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끝나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틀 연속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한 겁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도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겁낼 필요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두관 의원은 나아가 황당한 사면 주장에 노 전 대통령을 운운하지 말라며 사면을 건의할 때가 아니라 두 전직 대통령에게 반성과 사과를 촉구할 때라고 했습니다. 여권 일각과 야권에서 사회 통합 차원의 사면 주장이 이어지지만 청와대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김종인 계획이 다 있구나로 하겠습니다. 예, 계획이 다 있구나. 예. 내년 4월 재보선 때까지 이제 통합당을 맡기로 이제 어제 결정이 된 건데 이제 전면적인 당 쇄신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 계획을 지금 취재한 거죠. 예, 사실은 그 지난달부터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카드를 갖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다름 아닌 주호영 원내대표가 경선 직전에 TV조선에 밝힌 내용인데요. 김종인 플랜을 전해드렸다면서 청년 세대 흡수 방안 그리고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수준 높은 대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의 한 측근은 유럽의 정당들이 재집권 과정에서 어떤 쇄신 과정을 거쳤고 그들의 집권 플랜과 같은 내용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뭐 김 위원장이 직접 이제 들어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텐데 취재를 좀 해봤습니까? 뭐 통화가 될 때마다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보도된 한 사진에서 뭔가 김종인의 생각을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이었죠? 예, 어제 그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자리였죠.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 모습인데요. 장소가 그 김종인 위원장의 사무실입니다. 책상 위를 보면 그 여러 책들이 나름 잘 정리가 돼 있는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혁명이라는 책이 보이죠. 예, 그 김 위원장이 여러 차례 언급한 세대 교체론에 빠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한국에 마크론이 좀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사람이 안 보여져요. 이제 물론 이제 비대위원장이 확정되기 전에 보던 책들이기 때문에 뭐 취미로 읽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자 다른 책들도 좀 사진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보시면요, 그 포퓰리스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라는 책이 있고요, 또 진짜 보수, 가짜 보수 이 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지금 읽은 듯 가운데 놓인 책이 한 권 있는데 아누 브래드포드 교수의 브뤼셀 이펙트라는 책인데요. 각종 세계 표준을 유럽연합이 주도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김 대표 이제 주변에서 나오는 말들로 이제 유추를 해 본다면,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이제 정치 혁신 사례들 이걸 잘 연구를 해서 통합당의 혁신 작업에 활용을 하겠다 뭐 이런 구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자 지향점은 일단 청년 중심의 따뜻한 보수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가 확정이 되면서 홍준표 전 대표가 표정이 좀 밝지 않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홍 전 대표가 뭐 어차피 최근까지 김 위원장을 뭐 뇌물 전과자 이렇게 거세게 비난을 해왔는데 어젯밤 SNS에 자신의 처지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무력한 야당 소속도 아닌 더 무력한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 속에서 이 좋은 봄날은 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선 아무래도 자신의 복당이 뭐 좀 늦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예,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예.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김종인 계획이 다 있구나의 느낌표는요. 여든 노정객의 마지막 꿈으로 하겠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이 올해로 80입니다. 그 여러 당의 비대위원장을 돌아가며 맡았는데 그가 지리멸렬 상태의 통합당을 과연 쇄신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임기가 1년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대선을 치를 수 있는 또 후보들도 발굴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물음표로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요. 청 3점검 수여식만 거리 두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 3점검이라는 게 별을 처음 다는 준장계급. 이분들한테 이제 대통령이 직접 주는 검 이름이 3점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지난주쯤에 청와대에서 행사가 예정이 됐는데 돌연 연기가 돼서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북한이 우리 군의 훈련을 비난한 직후에 청와대가 군 당국자들을 이례적으로 이제 청와대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른 건 사실이고 왜 불렀느냐를 놓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 보도가 있었던 직후에 이 3점검 수여식이 연기가 된 건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군에서 밝힌 연기 이유는 뭐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에 연기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 관계자는 뭐 지난 3월 신임 경찰 임명식도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행사는 좀 미뤄서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행사를 연기한 사실을 취소라고 표현을 하면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근데 정부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다른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지 뭐 다른 일이 또 있었습니까? 예, 다른 행사들은 예정대로 진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뭐 지난달 열렸던 그 신임 해군 참모총장의 진급 보직 신고식 행사는 마스크를 쓴 채 진행이 됐고요. 또 지난 22일엔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이 9명에게 신임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직전에
중앙선관위원 임명식 수여식과 그리고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도 잇따라 열렸습니다. 예, 뭐 오비락일 수도 있겠지만은 대사나 선관위원 임명식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군 장성 진급 행사만 연기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뭐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느낌표도 정리를 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청 삼점검 수여식만 거리 두기의 느낌표는 기회는 평등하게, 열외는 공정하게로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정부의 설명을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요즘 군의 사기와 군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감안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국내 프로야구가 미국을 넘어 전 세계 130개국에 생중계됩니다. 세계가 보는 오늘 경기에서는 KT의 로하스가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양타석에서 연타석 홈런을 치는 진기록을 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어제 김현수의 끝내기 안타로 KT의 역전승을 거둔 LG. 오늘 포문은 KT가 먼저 열었습니다. 1회 초 오태곤이 LG 선발 차우찬을 상대로 3루타를 때려냈고 조용호의 땅볼 타구 때 홈을 밟았습니다. LG는 2회 말 1사 1, 2루 상황에서 정근우의 쭉 뻗은 타구가 담장 앞에서 잡힌 장면이 아쉬웠습니다. 3회 말에 연속 볼넷과 포수 실책까지 겹치며 무사 만루를 맞았지만 김민희, 최은성을 3루 땅볼 병살타로 처리하며 급한 불을 껐습니다. 이어진 LG 4번 타자 라모스는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위기를 넘긴 KT는 곧바로 이어진 공격에서 희생플라이와 적시타로 2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KT의 스위치 히터 로하스는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5회 초 좌완 차우찬을 상대로 오른쪽 타석에서 솔로포를 뽑아내더니 다음 타석엔 반대에 서서 우완 송은범을 상대로 연타석 홈런포를 뽑아냈습니다. 타석을 바꿔가며 연타석 홈런을 때려낸 건 프로야구 역대 세 번째입니다. KT의 신예 선발 김민은 5와 3분의 2이닝 동안 2피안타 1자책점만 내주며 승리를 챙겼습니다. 차우찬은 KT 상대 선발 11연승 기록을 마감했습니다. 전 세계 130개국에 중계되기 시작한 프로야구. 진기, 명기, 홈런까지 터지며 보는 맛을 더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멋진 희망을 갖지 못했을 텐데 오늘도 저는 눈으로 그 희망을 보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루게릭병으로 근육이 굳어버린 박승일 씨가 눈으로 쓴 편지입니다. 박 씨가 품은 희망은 루게릭 요양센터 건립이었고 이걸 이루기 위해 가수 션과 함께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아이스버킷 챌린지도 이 재단을 통해 국내에 알려졌습니다. 이 단체는 매달 30페이지에 달하는 재정 내역을 1원 단위까지 공개합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후원자의 기부금을 하나하나 기재하고 지출 내역에는 지원 사업은 물론이고 생수, 프린터 토너 구입 비용까지 세세히 적었습니다. 이 장부를 보니 회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가혹하다던 정의기억연대의 항변은 더욱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세상에 어느 NGO가 이렇게 자기의 활동 내역을 낱낱이 보고서처럼 만들어서 공개하고 공시 내역을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 유용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돕겠다며 127억 원을 모은 유명재단 대표는 125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해서 현재 복역 중이고 환경운동의 상징이던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일도 있었습니다. 기부는 신뢰를 담보로 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기부를 이끌 힘도 잃어버립니다.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는 나눔의 집에는 하루 500건이 넘는 후원 해지와 환불 요청이 쇄도한다고 하죠. 안 그래도 불신 때문에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식어가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차갑게 돌아설까 걱정입니다. 시민단체는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꼭 필요한 존재지만 이 소금도 짠맛을 잃으면 내버려집니다. 소금의 가치를 지킬 기회를 더 이상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에 생긴 상처도 이만하면 됐습니다.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불신 그리고 상처받은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늦은 밤부터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상 내륙과 제주도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우량 살펴보면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내륙으로 5에서 30mm, 전남과 제주도로는 5mm 내외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수의 영향으로 내일 이들 지역의 더위는 한풀 꺾일 전망인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1도, 대전 22도로 오늘보다 최고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서풍의 영향으로 강릉이 26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과 광주 16도, 울산 1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인천이 19도, 대구 27도, 포항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인 월요일부터는 대체로 맑겠고요.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